안녕하세요. 화공종합설계 2조입니다. 저의 주제는 기침입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이냐면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코로나19는 비말 내에서 24시간까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에는 기관지와 폐에서 증식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함유한 비말에 실려서 주변의 공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말이 확산한다는 뜻이고, 바이러스를 함유한 비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 전파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감염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숙주가 비말핵이라고 불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촉 전파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원 또는 감염원에 의해 오염된 표면에 숙주가 직접 접촉하여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말 전파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주의 눈이나 코 등의 점막에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비말이 직접 닿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계에서는 기침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농도, 그러니까 공기 중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접촉 전파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갖는 비말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공기 전파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작은 입자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비말 전파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비말이 직접 닿아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전파의 경로는 비말 전파로 분류됩니다. 즉, 저희는 비말의 전파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 여기서의 비말은 기침에 의해 나오는 비말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한 후에 특정 위치에서 한순간에 비말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x, y, 2차원 평면을 고려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입니다. 개를 x축은 0.1m, y축은 0.05m 간격으로 칸을 나눕니다. 그리고 특정 순간에 한 칸에 들어있는 비말의 개수를 측정한 후에 바이러스의 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말의 이동이 의미가 있는 구간인 침적 시작 전까지 측정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기침에 의해 비말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비말이 침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바이러스의 농도를 측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론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과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개 안에 감염된 20대 남성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침을 합니다. 이 기침에 의해서 직경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10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총 10개의 직경을 갖는 비말이 토출이 됩니다. 이때 이 비말은 구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경에 따른 개수 분포는 관련 논문을 참조해서 그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 안에 있는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바닥, 벽, 공기 중에 비말이 존재합니다. 자연 대류는 없다고 가정하며 기침에 의한 강제 대류만 고려합니다. 여기서 자연 대류란 가열 또는 냉각으로
유체 내부의 밀도가 불균일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유체의 흐름을 말하며 강제 대류란 기계력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유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환기, 증발, 확산은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비말 한 방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수는 55개로 설정했습니다. 개는 가로 2m, 세로 2m, 높이 3m이며 압력은 1atm, 온도는 25도C, 그리고 증발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 상대 습도를 80%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되는 퍼레미터들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비말의 토출 속도와 비말의 토출 각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말의 토출 속도란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비말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값은 관련 논문에서 그 값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비말의 토출 각도는 비말이 토출될 때 이 비말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면 기침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침을 하면 사람의 입에서는 비말이 토출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 주변의 공기가 X방향으로 움직이며 Y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나중에 Y방향에서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할 때 사용이 될 가정입니다. 즉, 기침을 하면 비말과 공기가 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유체가 흐르는 방향에서 유체가 고체에 미치는 힘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말을 유체 속에 있는 고체라고 취급을 한다면 비말과 비말 주위를 흐르는 공기 사이에 항력이 발생할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력은 마찰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말과 비말 주위를 흐르는 공기 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때 항력이 발생할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항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항력은 이 구와 구 주위를 흐르는 유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항력은 이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CD는 드래그 코에피션트, 우리말로는 항력계수라고 하고 무차원수입니다. AP는 흐름 방향의 직각인 평면에 대한 고체의 투영 면적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유체의 밀도, U0는 물체에 접근하는 흐름의 유속입니다. 물체에 접근하는 흐름이란 오른쪽 그림에서 이 흐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유체가 흐르고 유체 안에 고체가 잠겨 있습니다. 유체 속의 고체는 저희 설계에서 기침으로 토출된 비말에 해당하고 흐르는 유체는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에 해당합니다. 기침으로 토출된 비말은 액체 상태지만 전에 언급했듯이 항력은 정의에 따르면 유체가 고체에 미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비말을 고체로 취급하겠습니다. U0는 물체에 접근하는 흐름의 유속입니다. 즉, 이 오른쪽 그림에서 고체에 접근하고 있는 흐름의 유속입니다. 이는 저희 설계에서 생각해보면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의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유체의 밀도 로우는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의 밀도 로우 A와 같습니다. 이제 X방향에서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Fx는 비말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dx는 비말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을 의미합니다.
X방향에서 비말과 공기가 움직이면서 비말은 항력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항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사용을 하려면 CD, 그러니까 항력계수를 알아야 이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설계에서 다루는 비말 주위를 공기가 흐르는 경우의 항력계수는 그 자료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력계수 없이도 항력을 구할 수 있는 스톡스 법칙에 대해서 고려해 봤습니다. 스톡스 법칙은 구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전에 언급했듯이 기침으로 토출된 비말은 구형이라고 저희가 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스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톡스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μ는 유체의 점도, 그러니까 저희의 설계에서는 공기의 점도에 해당이 되고 dp는 유체 속에 있는 입자의 직경, 그러니까 저희의 설계에서는 비말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한편 스톡스 법칙은 모든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아닙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에 따른 구에 대한 항력계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스톡스 법칙에 의한 델 코이피션트와 observations에 의한 델 코이피션트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항력에 대한 식에서 항력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스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observation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두 경우에서 유체의 밀도와 물체에 접근하는 흐름의 유속, 투영 면적은 같을 것입니다. 이때 유체의 밀도, 물체에 접근하는 흐름의 유속, 투영 면적이 같으면 두 경우에서 항력 계수가 항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서 항력 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두 경우에서 항력 차이 역시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두 경우라는 것은 스톡스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observation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에서 항력 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두 경우에서 항력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이고 항력을 표현하는 데에 스톡스 법칙을 사용해도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커질수록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observation에 의한 항력계수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스톡스 법칙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저희가 X방향과 Y방향에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을 해본 결과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두 항력계수, 그러니까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observations에 의한 항력계수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스톡스 법칙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범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놀스 넘버, 여기서 레이놀스 넘버는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말합니다. 이것의 최대값이 너무 크지 않으면 모든 조건에서 스톡스 법칙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구할 수 없는데 최대값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최대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y방향에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구할 때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증가할수록 두 항력계수, 그러니까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observations에 의한 항력계수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너무 크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경우에서의 항력계수 차이도 너무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의 최대값이 너무 크지 않으면 모든 조건에서 스톡스 법칙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X방향에서의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구해보겠습니다.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는 REP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때 유체의 밀도 로는 공기의 밀도 로 A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체와 유체 속에 있는 고체 모두 움직이는 경우에는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UP는 유체 속에 있는 고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저희의 설계에서는 공기와 비말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X방향에서의 얘기입니다.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저희 설계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공기의 밀도 로 A와 공기의 점도 μ는 양수인 상수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려면 입자의 직경, 즉 비말의 직경인 dp가 커지거나 u0-vx의 절대값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비말의 직경 dp는 가장 큰 비말의 크기인 100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u0-vx의 절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말은 x방향에서 항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vx는 비말의 x방향에서의 속도입니다. vx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u0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u0-vx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0-vx는 범위로 표현이 되고 u0-vx의 절대값 또한 범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u0-vx의 절대값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u0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기침을 할 때 사람의 입 주변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초기의 속도가 15.3m/s입니다. 이 값은 관련 논문에서 값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는 X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 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는 X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15.3m/s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는 X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개 안에 있는 공기와 부딪혀서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즉 X방향에서 U0는 15.3m/s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에 의해 움직이는 공기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침에 의해서 X방향으로 나아가던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U0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두 범위를
조합해보면 U0는 이 같은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V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기침을 할 때 도출되는 비말의 초기 속도 VI는 15.3m/s입니다. 이 값 또한 관련 논문에서 값을 얻었습니다. 이때 VIX, X방향에서 비말의 초기 속도는 비말의 초기 속도인 VI의 코사인 알파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는 토출되는 비말과 X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즉 비말은 이와 같은 각도를 가지고 토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VIX, X방향에서 비말의 초기 속도는 이와 같은 범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침에 의해 X방향으로 토출된 비말은 X방향에서 공기와의 항력에 의해 속도가 감소할 것입니다. 즉, X방향에서의 비말의 속도는 X방향에서의 비말의 초기 속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X방향에서 비말의 초기 속도 VIX가 15.3m/s보다 작거나 같고 14.47m/s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범위를 고려해 봤을 때 Vx 또한 15.3m/s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와 마찬가지로 비말이 -X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침에 의해 X방향으로 진행하던 비말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V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두 범위를 종합해보면 Vx의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U0의 범위도 구했고 Vx의 범위도 구했으니 U0-V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U0-Vx의 절대값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범위를 계산해 본 결과 0 이상 95.5 이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95.5는 약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색칠한 범위에서 보면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옵저베이션즈에 의한 항력계수 간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오차는 감수하고 스톡스 법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스톡스 법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톡스 법칙에서 U0는 기침에 의해 움직이는 공기의 속도입니다. 공기가 X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개 안의 공기와 부딪혀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 이전에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U0는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위식으로 표현된 스톡스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공기의 속도 U0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U0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자료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U0를 구간에 따라서 특정한 상수로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임의의 시간 t1에 따라 범위를 나누어 고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0부터 t1일 때까지 기침에 의해 움직이는 공기는 X방향으로의 초기 속도가 15.3m/s라고 한 바 있는데 이 속도가 t1까지 유지된다 하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U0 equal 15.3m/s입니다. 물론 이 속도도 X방향에서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t가 t1보다 큰 구간에서는 기침에 의해서 X방향으로 움직이던 공기가 개 안에 있는 공기와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U0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유체와 유체 속의 물체가 모두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스톡스 법칙으로 항력을 표현할 때 원래 스톡스 법칙의 속도항인 유체의 속도 대신 유체와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 저희 설계에서는 공기와 비말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이 상대 속도를 대입해야 한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X방향에서는
기침에 의해 공기와 비말 둘 다 움직이기 때문에 스톡스 법칙의 속도항에 공기와 비말의 상대 속도 u0-vx를 대입해서 항력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말의 x방향에서의 가속도 ax를 비말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x와 비말의 질량 md로 표현한 다음 이를 전개했습니다. 이때 비말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결국 항력입니다. 여기서 C2는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도입한 기호입니다. 비말의 밀도 로우 t와 공기의 점도 μ는 상수고 증발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말의 지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C2는 상수입니다. 앞서 가속도에 대한 식에서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t=0부터 t=t까지 적분하는데 vx에 0을 대입하는 것은 x방향에서 비말의 초기 속도를 의미하고 이는 vix와 같습니다. 미분방정식을 적분을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일 경우에는 vxt로 정리를 해서 0을 대입을 해보면 vix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vx에 0을 대입한 게 vix가 되는 정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에는 vx에 0을 대입하면 vix가 됩니다.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vxt 이때 vx는 비말의 x방향에서의 속도인데 이는 x방향에서 비말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x dt를 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를 또 t=0부터 t=t까지 적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른 x방향에서의 비말의 위치를 구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가 t1보다 큰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기침에 의해서 x방향으로 움직이던 공기가 개 안의 공기와 부딪혀 속도가 0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u0는 0이 됩니다. 이때 1번 구간과 마찬가지로 스톡스 법칙의 속도항에 공기와 비말의 상대 속도를 대입할 것입니다. 즉 u0 대신 u0-vx를 대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u0 = 0이기 때문에 u0 대신 -vx를 대입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 미분방정식을 얻어냅니다. 이때 두 번째 구간은 t가 t1보다 크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t=t1에서 t=t까지 적분을 할 것입니다. 적분을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비말이 -x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v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t=t1에서의 vx와 t1보다 큰 t에서의 vx 모두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v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양수가 되고 따라서 식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얻은 식을 vxt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이것을 t equal t1에서 t equal t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식은 t가 t1보다 큰 범위에서 x방향에서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구간에서 x방향에서 시간에 따른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x방향에서의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y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을 통해 입에서 나온 비말은 y방향으로 중력, 항력, 부력을 받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말이 y방향에서 받는 힘은 비말이 y방향에서 받는 부력 더하기 비말이 y방향에서 받는 항력 빼기 비말이 받는 중력이 됩니다. 이때 부력은 공기의 밀도, 중력과 속도, 비말의 부피를 곱해서 얻을 수 있고 중력은 비말의 밀도, 중력과 속도, 비말의 부피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항력은 x방향과 마찬가지 이유, 항력계수를 알 수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스톡스 법칙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y방향에서 스톡스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y방향에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구해보겠습니다. x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때 기침에 의해 y방향으로는 공기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바 있기 때문에 y방향에서 u0는 0입니다. 그러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는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이때 공기의 밀도 rho의 공기의 점도 μ는 양수인 상수이기 때문에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려면 비말의 직경 dp와 -vy 절대값이 커야 합니다. 여기서 x방향과 마찬가지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의 계산에 비말의 직경은 비말의 직경 중 가장 큰 값인 100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vy 절대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말은 y방향에서 여러가지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즉 vy는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vy 절대값은 범위로 표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y방향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비말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방향에서 했던 것처럼 비말 속도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y방향에서 생각해보면 y방향에서 얻을 수 있는 비말의 속도는 비말의 초기 속도인 viy 뿐입니다. viy는 비말의 초기 토출 속도인 vi의 sin 알파, 즉 비말의 토출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viy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절대값을 갖는 비말의 y방향의 초기 속도를 이용해서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을 해보고 이 값이 너무 크지 않으면 스톡스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커질수록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observations에 의한 항력계수 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vy 절대값을 구하는 데 사용할 vy의 viy의 최대값을 사용한 경우와 viy의 최소값을 사용한 경우 모두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는 31.08을 얻었습니다. 이 31.08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y축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큰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31.08은 이 정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0에서 31.08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자의 레이놀스 넘버가 31.08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스톡스 법칙에 의한 항력계수와 observations에 의한 항력계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y방향에 대해서 스톡스 법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x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u0의 자리에 u0-vy를
대입합니다. 이때 y방향에서 u0 equal 0이라고 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u0 자리에 마이너스 vy를 대입하면 됩니다. y방향에서 비말이 받는 항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x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속도에 대한 식을 전개해서 미분방정식을 얻어냅니다. 이때 C1은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도입한 기호입니다. 비말의 밀도 ρD, 공기의 밀도 ρA, 중력 가속도 G는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C1은 상수입니다. 이 Vy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t equal 0부터 t equal t까지 적분을 합니다. 이때 y방향에서 비말의 초기의 속도는 VIY입니다. 이건 정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식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적분한 결과 위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 경우 vy에 대하여 정리하여 vy에 0을 대입해보면 vy0이 viy와 같지 않습니다. 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 vyt에 대해서 정리해서 vy에 0을 대입해보면 viy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에만 저희가 유도한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y에 대한 식을 t equal 0부터 t equal t까지 적분하면 시간에 따른 y방향에서의 비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x방향에서는 구간에 따라 이러한 식들을 사용할 것이고 y방향에서는 이 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2조 발표를 이어서 맡게 된 김성진입니다. 저희는 앞선 식을 통해 비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입자들이 위치별로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리고 시간별로 입자들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트랩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함수인 드랍넷3라는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변수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으로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표를 얻게 됩니다. 이 표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간에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표이고, 옆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어떻게 입자들이 분포하는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조금 더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이 여기 있는 1365라는 숫자의 경우에는 x방향으로 0.6m, 0.67m 사이와 y방향으로 1.5m에서 1.6m 사이에 비말 입자들이 1365개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만든 함수 코드를 이용을 하면은 특정 시간과 위치에 입자의 비말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도별 비말의 분포를 입력해야 됩니다. 입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날아가는데 그 각도별로 입자들이 몇 개나 날아가는지 그 분포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름별 분포는 이제 지름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비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입력을 하는 것이고, 시뮬타임의 경우에는 몇 초 후의 상황인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0.07초 후의 상황을 보고 싶다면 이 시뮬타임 값에 0.07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컵타임은 비말이 나온 동안의 시간이고, 타임 인터벌은
시뮬레이션 할 때의 시간 간격입니다. SQY는 이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2차원 평면 속에서 이 비말의 입자를 보기 위해 2차원 평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각각 한 조각의 값이 x 방향으로 몇 미터인지 y 방향으로 몇 미터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는 x 방향으로 0.1m 간격으로 y 방향으로 0.05m 간격으로 공간을 쪼개었으니 SQX에는 0.1, SQY에는 0.05를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VI는 입자의 초기 속도이고 V0는 기침 공기의 초기 속도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함수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이 식에 사용되는 상수와 변수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식에서 사용되는 상수로는 공기의 밀도, 비말의 밀도, 중력 가속도, 공기의 점도, 초기 속도, 김치 공기 흐름 속도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변수로는 비말의 지름, 비말의 톡출 각도, 그리고 시간이 변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매트랩 코드에 이러한 세 가지 변수들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의 변수들 중에 비말의 지름과 비말의 토출 각도를 상수로 두고 시간만을 변수로 두는 그러한 매트랩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말의 지름을 100마이크로미터, 토출 각도를 5도로 고정한 다음에 시간 간격을 0.001초로 하여 그래프를 작성한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t값에 t를 0초부터 1초까지 0.001초의 간격에 초를 이 식에다가 일일이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x좌표값과 y좌표값으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0.001초, 0.002초, 0.003초 이러한 초들을 일일이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드랍넷3 코드에 입력해야 되는 변수 중에 타임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의 간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처럼 0.001초로 간격으로 점을 찍고 싶다면 0.001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변수에는 시뮬타임이랑 기침타임도 있는데요. 시뮬타임은 몇 초 후의 상황을 볼 것인지에 시간을 입력하면 되고 기침시간은 비말이 나오는 동안의 시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침을 할 때 비말이 입에서 나오는 동안 시간은 굉장히 짧으니까 그 시간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 0.02초 후의 상황이 이 네모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기침 시간은 0.01초가 되겠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시간 간격이 0.001초이기 때문에 비말의 점이 10개부터 20개까지 찍혀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의 기침 시간이 0.01초이고 0.02초 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저희는 비말 입자의 크기와 비말 입자가 날아가는 각도를 상수로 두고 그린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코드에서는 비말의 입자의 크기랑 비말의 각도를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말 입자의 각도를 여러 종류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비말 경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저희가 만든 드랍넷3 입력해야 되는 그 변수에는 각도별 비말의 분포와 지름별 비말의 분포가 있습니다. 비말이 날아가는 각도와 지름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실제 기침 입자들의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매트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함수에 넣어야 되는 변수인 각도별 입자 개수의 분포와 지름별 입자 개수의 분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도별 입자 개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서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9도부터 19도까지 나오는 비말의 개수가 모두 같게 분포가 된다면은 이렇게 111만 적어주면 됩니다. 저희의 변수에서 입자 개수의 분포를 입력할 때는 상대적인 값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1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가능합니다. 또 지름별 입자 개수의 분포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 마이크로미터부터 100 마이크로미터의 다양한 지름의 입자의 개수를 상대적인 값으로 적어서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 논문에서 발췌한 입자의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100 마이크로가 상대적으로 적고 10 마이크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10 마이크로미터 입자, 20 마이크로미터 입자들의 다양한 입자들이 상대적인 개수로 몇 개가 분포를 하는지 작성을 하여 저희 매트랩 함수의 변수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수들을 모두 작성하게 되면은 저희가 작성한 매트랩 코드가 이것을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게 됩니다. 가로축은 입자의 각도, 세로축은 입자의 지름이죠. 입자의 각도와 지름별로 상대적으로 몇 개의 입자가 분포를 하는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9도로 날아가면서 20 마이크로 크기를 가진 입자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인 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와 지름을 가진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매트랩이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작성한 드랍넷3 함수로 좀 더 정교한 기침 입자들의 분포를 알고 싶다면 각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와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를 좀 더 정밀하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를 저희가 지금은 10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적은 다음 그것을 상대적인 개수로 입력했는데요. 좀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원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1 마이크로 입자 간격으로 그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1 마이크로미터, 12 마이크로미터, 13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상대적인 입자의 개수를 적는다면은 요 위의 표보다 이 표를 이용하여서 매트랩 함수를 실행했을 때 좀 더 정교한 기침 비말 입자들의 분포를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만큼 그 함수가 실행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대략 6초 정도 걸립니다. 이 표들을 정교하게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시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저희가 유도한 식에서 비말의 x방향 거동을 표현을 할 때 적분 구간을 t0에서 t1, t1에서 t 이렇게 두 개로 적분 구간을 나누어서 비말의 x방향 입장의 거동을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t0에서 t1까지는 기침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되고 t1부터 t까지는 기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입자들 같은 경우에 요 원뿔 모양의 구간을 기침의 바람을 지배적으로 받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 안에 있으면은 T0에서 T1 부분의 적분을 하게 되고,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T1에서 T까지의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직경이 큰 입자가 중력과 항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작은 입자보다 좀 더 빨리 침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큰 입자가 좀 더 이 원뿔 구간을 빨리 벗어나게 되고, 입자 기침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 T1이 언제인지를 찾는 경계가 되는 곳은 X 위치와 Y 위치 등으로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빗말 크기에 따라서 이 X의 경계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논문 등에서 기침 입자의 거동을 보고 그것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자의 지름별 T1에서의 X방의 위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드랍레스리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의 일부를 발췌를 한 것인데요. 저희는 앞서 비말의 각도별 분포와 비말의 지름별 분포를 입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매트랩상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적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그 비말의 상대적인 각도별 분포를 입력하고 싶다면은 이 표에 나온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매트랩에서 변수를 생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0이 입력된 변수 a를 생성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명령창에 a는 0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생성을 한 다음에 변수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a 부분에는 요 1,1에 0만 이렇게 딱 적혀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표와 같은 표를 요 a 변수상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변수 a의 각도별 비말 입자들의 분포가 입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 뒤에다가도 똑같이 하여 이번에는 각도별이 아닌 비말 입자의 지름별 분포를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한 다음에 드랍넷3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A에는 입자의 각도별 분포가 입력이 되어 있고 D에는 지름별 입자의 분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앞서 설명드렸던 변수들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실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앞서 저희는 입자의 각도별 개수와 입자의 지름별 입자의 분포를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각도별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를 매트랩이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수행하는 매트랩 코드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매트랩 코드는 먼저 이 표에 지금 열이 입자의 각도이고 행이 입자의 지름별 개수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각도별 입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의 칸의 개수와 요 열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 행의 개수도 입력한 지름별 분포의 개수의 칸의 개수와 요 행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값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행의 가장 마지막 열까지 값을 채우게 되면은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그 값을 또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값을 채우다가 열의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열로 넘어가서 다시 칸을 채우게 됩니다. 칸을 모두 채우게 되면은 계산이 끝나고 각도별, 지름별 입자의 개수의 분포의 입력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 입력이 완료되면은 각 칸에 대해서 매트랩이 입자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입자의 지름별, 비말의 날아가는 각도별 분포표를 이용하여 입자의 지름과 입자가 날아가는 각도를 고정한 채로 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적분을 수행하는 코드를 발췌하여 여러분들에게 대략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y방향 좌표를 구하는 적분 시길 매트랩 코드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특정 구간을 넘어가서 입자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의 시간의 t값을 t1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 t1 값을 기준으로 x방향으로의 좌표값을 구하는 적분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t부터 t1까지의 x방향 좌표를 구하는 적분식이고 두 번째 식은 t1부터 t까지의 x방향 적분 값을 구하는 식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각도값과 지름값을 고정하여 적분을 수행한 다음에 다른 각도값이나 지름값에 대해서도 모두 이러한 적분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산을 매트릭 코드가 모두 수행을 하면은 결과값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와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드랍레3 함수에 0.07초 후의 상황을 보고 싶다고 입력을 했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다음은 0.07초 후에 비말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표는 입자들이 평면 공간의 위치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 농도를 나타낸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시간별로 여러 개를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를 0.01초일 때 계산을 하고 0.03초일 때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초에 대해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말 입자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비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기침의 바람에 의한 항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제일 항력을 많이 받는 만큼 다른 입자들에 비해 느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말이 대략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위치별로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또 농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그래프를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저희가 GIF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침 입자의 비말들이 어떻게 나가고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치별로 비말의 입자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숫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0.5m와 x방향으로 0.5m와 0.6m 사이, y방향으로 1.5m부터 1.5m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비말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려면은 이러한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자의 농도가 낮았다가 0.5세컨드와 0.6세컨드 사이쯤에서 입자의 비말의 개수가 증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 부분과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정한 사양에서 도출해낸 결과가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경우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저희가 설정한 사양의 달성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A 그래프는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비말 확산 분석 시뮬레이션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외래 진료실에서 사람에 기침할 때의 비말이 확산하다가 낙하하는 지점까지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준 그림이고, B 그래프는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 구한 수직 수평거리, 즉 XY의 여러 각도 알파와 시간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비말의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얼마 나아가지 못하고 비말들이 침적하는 양상이 나왔고, 비말 크기가 큰 순서대로 빠르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를 설정할 때 증발이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상대 습도를 80%로 가정하였습니다. A 그래프가 상대 습도가 극단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비말의 크기에 따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B 그래프가 상대 습도의 차이에 따라서 비말들의 낙하하는 지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특히 4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비말들이 크게 영향을 받아 저희가 만든 그래프에서는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더 빠르게 침적하는 이유가 높은 상대 습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에 따라 비말의 낙하 지점이 빨라지는 이유는 뒤에 현실적인 제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습도에 관련한 부분이 나오므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설정한 계에서 몇 가지를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인 제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의 유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바람이 불지 않는 밀실을 개로 설정하여 비말의 경로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실내여도 약간의 바람은 불고 큰 비말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안 받지만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은 약한 바람 세기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속 4km의 약한 바람이 불어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은 5초에 6m로 날아가는 것을 2번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 바람이 전혀 안 불 때와 시속 4km의 속도로 바람이 불 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전부 다 빠른 시간 내에 비말들이 침적하지만 실제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의 비말들은 큰 비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부유합니다. 그리고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비말이 바람의 영향을 받으려면 바람의 시속이 5.5m/s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실제로 실내에서 그 정도로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인 설정에서의 4m/s 정도의 시속하고만 비교해 보았고, 약간 바람이 부는 조건을 설정한다면 빗말이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므로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평거리, 즉 X축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설정한 사양의 달성 여부에서도 설명했던 습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 습도가 높으면 기침할 때 상대 습도가 낮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습도가 높을 때 비말의 검습기 성장력, 즉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줘서 습도가 낮을 때 일어나는 증발에 의해서 비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 습도가 높을 경우 40에서 100마이크로미터에서 비말의 낙하 지점이 더 앞당겨진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 높은 상대 습도가 검습기 성장력을 높여서 빗말이 받는 중력에 의한 침적 현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40에서 60마이크로미터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비말 크기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이번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만든 그래프는 100마이크로미터와 50마이크로미터가 침적하는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실적인 제약 부분으로 증발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발이 없는 개를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변수 부분이 너무 복잡해져서 계산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하고 편한 계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x방향에서 t가 0과 t1 사이의 범위에서 증발을 계산할 때
dp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c2가 시간의 함수가 되어서 미분 방정식에서 vx뿐만 아니라 c2도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어 미분 방정식이 풀기 복잡해지고 t가 t1보다 클 때도 증발을 고려하면 c2가 이번에도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식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y방향에서도 c2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변해서 xy 방향 모든 범위에서 변수 c2가 복잡해져서 증발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입자의 직경을 상수로 취급하여 미분 방정식을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슈들 중 교실에서 에어컨을 트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저희의 의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에어컨을 트는 방법을 권유하지만 저희는 환기를 할 수 없는 밀실에서도 에어컨을 트는 것이 옳은 것일지를 조사해 보았고 중국 광저우의 한 창문이 없는 식당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본인을 제외하고 9명을 더 전염시키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A1이 최초의 감염자고 오른쪽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와서 A1의 입에서 나온 비말이 B가족이 있는 테이블로 옮겨가고 그 바람이 벽을 타고 한 바퀴 돌아 반대편에 있던 C가족이 있는 테이블까지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그림에서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비말 중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들은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에어컨을 안 틀었을 때보다 1m 이상 더 뻗어나가므로 저희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필히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침을 했을 때 가장 큰 입자부터 5초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침적하고 가벼운 입자들도 1m 내외 수준에서 침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2m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설계에 쓰인 비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은 공기 중에 보유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옷 소매에 기침하기 등 행동 지침을 잘 따른다면 1차적으로 직접적인 감염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에 이용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조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